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 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여러분께 디지털 시대의 필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먼저 이번 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 개념과 적용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요건 처음 들어보는데 하신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니까요. 먼저 보호법의 성격부터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절차에 개입하는 공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제재하는 거죠. 민법은 개인 간의 계약이나 가족관계 같은 사익 조정을 다루지만 보호법은 공법으로서 행정제재나 형사벌까지 포함하는 강행 규정이 특징이죠. 따라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갖추고 실무 취급자 교육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계속 적용되는 거지. 적용되는 때가 따로 있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의사가 있을 때 법이 적용되든지 않든지 합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살펴보았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정보를 정리하여 문서를 만들었다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둔 것은 단순 메모로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호법 적용 조문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뭐 하여야 한다 는 형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번엔 보호법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정보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형태에 따라 추론이나 유추, 구별의 단계로 나뉘기도 하고 정보 주체와의 원근에 따라 누구는 알아볼 수 없는데 누구는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단독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알아본다는 말은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원번호나 차량번호 같은 정보도 그 번호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처리자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게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땐 단순한 정보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개인정보 설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죠. 개인정보 유형 YG 분류법. 개념 4가지 정리. 첫째, 개인정보 처리자란? 둘째, 업무란? 셋째, 개인정보 파일이란? 넷째, 처리란? 자, 이번엔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개인정보 파일 처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개인정보 처리자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를 관리, 통제하고 책임지는 주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한 개인정보의 주체를 정보주체라고 하며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이외의 자는 제3자라고 합니다. 둘째, 업무란? 보호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즉 돈을 버는 사업이든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든 심지어 비영리 단체의 활동까지도 업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인사관리,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 관리, 고객관리부서의 고객 응대, 협회의 회원 명단 관리 등 이 모든 것이 업무입니다. 다만 단 1회의 작업이라도 업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정리된 엑셀 파일, 전산 시스템, 수기 장부까지 포함됩니다. 검색이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전부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다만 비체계적으로 모아두었더라도 검색만 가능하면 파일로 봅니다. 자가용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지만 업무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차주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뿐만 아니라 제공, 변경, 파기 등도 모두 처리에 포함됩니다. 즉, 정보를 어떻게든 만지기만 하면 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단순 전달, 통과의 경우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재를 참고하세요. 보호법에는 9가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중요한 6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며 법을 판단할 때 최후의 판단 기준인 조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1. 목적의 명확성 및 범인의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 하에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이벤트 참여자 추첨을 위해 이름, 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명확한 목적. 나중에 쓸 수도 있어서 일단 수집하는 것은 불명확 위법이 됩니다. 2. 목적 외 이용 제한 원칙.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급박한 생명, 신체 보호 등. 3. 안전성 확보 원칙.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필요. 4. 처리의 투명성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공개. 5.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원칙.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등 요구를 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권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보호법인 거죠. 정리해 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를 다루는 주체,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개인정보 파일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 묶음, 처리는 그 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처리할 때는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과 적용 요건, 주요 개념, 처리 원칙 등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럼 교재 확인 아시죠? 제1장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종류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각각의 적법한 처리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원칙과 요건을 함께 지켜야 하죠. 적법한 처리 요건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는 자유롭고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벤트 응모에 사용합니다. 귀하의 정보를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모호함. 2. 법령에 근거한 경우. 근로기준법, 주민등록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있으면 동의 없이 가능. 3. 공공기관의 법정 업무 수행, 공익목적 조사,
권한의 집행 등. 4. 계약 체결 및 이행 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수집. 정당한 계약 이행 목적. 5. 급박한 생명, 신체 보호. 응급 상황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예외 적용.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 요금 미납자의 개인정보 보관 및 추심. 7.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 쇼핑몰 가입자의 배송 주소를 동의받지 않고 입점 판매자에게 제공. 8.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 통념상동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 언론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마구 퍼나르면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이 제한되지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사항을 설명드릴게요.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정보와 합쳐서 하나의 동의를 받으면 안 되고, 목적 외 이용 제공을 위한 별도의 항을 만들어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함.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목적 외 이용 제공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도 가능. 3. 명백히 급박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보호위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번엔 특별한 개인정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정보들은 평범한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하고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답니다. 1. 민감정보란 무엇일까요?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처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력이나 장애 여부, 성적 취향은 민감정보이지만 단순한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는 민감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지문, 얼굴, 홍채처럼 기술로 생성한 정보도 민감정보에 해당해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이나 일반 사진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가 금지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볼까요? 직원을 지문이나 홍채 인식으로 사무실에 출입하게 하려면 반드시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정보 주체에게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3. 고유식별정보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정하여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단 회원번호나 사번은 고유식별정보가 아닙니다. 4. 주민등록번호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말 특별한 정보라 단순히 동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건 기부금품법에 근거한 정당한 처리입니다. 또한 주민번호를 저장할 때는 무조건 암호화해야 합니다. 5.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살아있는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그 가족의 개인정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주민번호는 여전히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신고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예외입니다. 정리합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함부로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별도의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민번호는 특히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 꼭 새겨야 합니다. 이번엔 CCTV, 블랙박스, 드론 촬영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한 보호법 규정, 즉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정형 vs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고정형은 CCTV처럼 한자리에 고정되어 설치된 장치를 말하며 예를 들어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동형은 신체에 착용하거나 이동장치에 부착하여 이동하며 촬영하는 장치를 말하고 예를 들어 바디캠, 블랙박스, 액션캠, 드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설치 운영하느냐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 개인 영상 정보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개인 영상 정보라 해요. 하지만 화질이 너무 낮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면 개인정보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전경, 야경 등은 익명 정보예요. 3.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 차이는 공개된 장소는 공원, 거리처럼 제한받지 않고 출입 가능한 곳. 비공개 장소는 회원제 시설, 수술실, 공동현관처럼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공간의 출입 통제 정도, 개방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전시회, 공동주택 복도 등 중간 형태의 준 공개된 장소의 개념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4.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제한.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른 설치, 범죄 예방을 위해 누구나 시설 안전 및 관리 교통단속 등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 저장 없이 통계 분석용 촬영 예 유동인구 파악이 있습니다. 단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은 예외 없이 금지, 교도소, 요양시설 등은 법령 근거로 허용 가능. 5. CCTV 안내판은 필수.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시간, 책임자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단 성명은 넣지 않아야 하고 대표로 입구 한 곳에만 부착해도 됩니다. 6. 영상 정보 이렇게 보호하세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최소화, 암호화 등 안전한 저장 및 전송, 처리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안전한 물리적 보관 시설 마련, 특히 열람 중 다른 사람이 영상을 보면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됩니다. 7. 비공개 장소에 CCTV 설치해도 될까?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비공개 장소는 수술실, 사무실, 학교 실험실이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은 관련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직원 감시는 노사 협의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보육실은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관 앞, 집 내부 등 사적 장소의 경우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앞 복도는 촬영 각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8. 이동형 영상기기는 더 엄격하다. 금지 원칙.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기기로 사람 촬영 금지.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법적 근거 있음. 불빛, 소리, 표지판 등으로 촬영 사실 고지 후 거부 없을 때. 재난, 화재, 구조 상황. 드론 등은 보호위원회 공지 사이트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팁.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법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벌이 따르는 위법 행위만을 의미해요.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범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벌금 이하 처벌. 무단 투기 신고를 위해 CCTV 설치할 수 있군요.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법은 고정형과 이동형을 구분하고 설치 장소와 운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죠. 다음은 요즘 데이터 산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바로 가명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써도 된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 가명정보란 무엇인가? 우선 가명정보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바꿔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 홍길동을 홍땡동으로 쓰거나
음성을 변조하거나 이미지에 마스킹 처리를 하면 이건 비식별 조치, 즉 가명 처리의 한 형태입니다. 가명 처리는 왜 할까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면 상업 목적을 위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가명 처리할 수 없어요.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줄 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2. 가명 정보의 결합은 어떻게? 그럼 가명 정보를 2개 이상 합쳐서 더 똑똑한 데이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합은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결합을 수행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 조치도 합니다. 결합된 정보 반출 시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3. 가명 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볼게요. 1. 안전조치. 가명 정보와 추가 정보는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예. 원본 CCTV를 복사해서 가명 처리한 경우 원본은 따로 보관. 2. 처리 기간 설정. 가명 처리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건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록 보관.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내역, 처리 기간 등을 반드시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가명 정보를 파기했더라도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해요. 4. 처리 중지. 가명 처리 중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기면 즉시 처리 중지, 지체 없이 회수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명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지만 연구, 통계,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결합 금지, 전문기관 통한 결합만 허용, 보관, 기록, 파기 절차까지 철저하게. 개인정보 언제까지 보관하고 어떻게 버려야 할까?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실무적인 내용 중 하나인 개인정보의 보존과 파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는 그냥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얼마나, 언제까지 보유할지 명확해야 하고 쓸 일이 없어진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그냥 계속 보존은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보존하더라도 반드시 보유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이렇게 정해야 해요. 필요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보존. 이런 표현은 전부 위법입니다. 대신 3년간 보유, 법령이 정한 5년간 보유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기록은 5년, 세금 자료도 5년, 근로계약서는 3년, 의료기록부는 무려 10년까지 보관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더 오래 보유하고 싶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동의를 받았다면 분리보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보존할 수 없다면 파기해야죠. 보유기간이 끝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보통 5일 이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요청했을 때, 이벤트 경품 발송이 끝났을 때, 이런 경우 모두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4. 파기할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전자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익명정보화해서 사용 불가하게 해야 합니다. 서면 자료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서 완전히 없애야 해요. 특별한 사정으로 회사가 폐업했다면 보유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조기 파기 가능합니다. 단 세금 자료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5. 대표적인 파기 대상 사례 한눈에 보기. 6.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보존 기간이 끝났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유할 경우
반드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해야 합니다. 2023년 3월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년 이상 미사용 계정 분리 보관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개인정보는 명확한 보유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이 끝나면 5일 이내 파기, 법에 따라 보관할 때도 다른 정보와 분리 보관 필수, 파기 시엔 복구 불가능하게 개인정보는 모으는 것보다 관리하고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다뤄야 법 위반도 피하고 신뢰도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 꼭 지켜야 할 동의 절차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의 받았으니까 괜찮다고요? 그 동의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동의를 받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정보 주체에게 동의할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지요. 동의를 받을 때 핵심 4가지 조건. 1.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하고 2.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3.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고 4. 동의 거부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동의만 있는 체크박스? 각각의 동의 항목을 나눠서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전체 동의도 가능해요. 2. 구분 동의가 필요한 항목들은 각각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목적 외 제공 동의,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 동의, 마케팅 광고 활용 동의 등등. 이건 묶어서 한 번에 받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구분해서 받아야 유효한 동의입니다. 3. 서면으로 동의 받을 땐 이렇게 하세요. 글씨 크기, 색상, 밑줄 등으로 중요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 민감 정보, 여권 번호, 제공받는 자의 이름 등은 특히 강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구분해서 보여줘야 해요. 예시, 배송 주소는 상품 구매 시에만 수집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주소를 미리 수집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한 번 등록 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4.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인정됩니다. 1. 서면 동의서. 2. 전화로 안내하고 숫자 입력으로 동의 확인. 3. 인터넷 주소 안내 후 확인. 4. 홈페이지에서 동의 클릭. 5. 이메일로 동의 확인. 6.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들. 단, 전화로 동의를 녹취할 경우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5.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서비스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선택적 동의 마케팅, 광고 등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본 서비스는 제공해야 합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 됩니다. 불공정한 조건이고 위법입니다. 6. 아동의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위의 법령에 있는 동의 방식으로 확인하면 충분해요.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는 안 해도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정보는 동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5일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실제 동의서 예시 하나 볼까요? 주의, 배송 과정에서 민감 정보가 드러날 경우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구분 동의 필수. 쉽게 읽고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야 유효한 동의. 아동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동의 안 한다고 서비스 제한 금지. 동의는 단순히 서명받는 게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례와 함께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개인정보 처리자가 원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주체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리 결과를 받게 되며 개인정보의 관리, 통제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결제나 회원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배송회사에 고객 정보를 넘겨 배송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처리 위탁입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맡기면 처리 업무 위탁, 배송과 같이 제한된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면 취급 업무 위탁이라 합니다.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 즉, 관리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탁과 제3자 제공이 구분됩니다. 3. 수탁자의 지위와 책임. 수탁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위탁자의 업무를 대신할 뿐 제3자 지위는 아닙니다. 판례와 관련한 사항은 교재에 더 알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수탁자가 손해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위탁자가 교육과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오로지 수탁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위탁은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탁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등 안전조치, 관리 현황 점검 및 감독 사항, 손해배상 책임 규정. 단발성 위탁이라면 계약서 뒷면에 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원래 사법에서 위탁은 전형적인 계약의 한 유형이지만 보호법이라는 공법에서는 비록 계약을 맺더라도 특정 내용을 담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5. 위탁 공개 의무와 통지. 위탁자는 수탁자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 게시, 신문 공고, 계약서 기재 등 다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 재화나 서비스 홍보와 관련된 위탁이라면 정보 주체에게 서면 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6.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도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집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위탁을 할 경우 반드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31조까지 등 주요 조항이 수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엔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전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영업 양도와 국외 이전의 경우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례까지 준비했습니다. 1. 영업 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여러분, 회사가 사업의 일부 또는 회사 전체를 다른 회사에 팔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세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넘기겠다는 사실. 둘째,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셋째,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법. 알림 시점은 양도 계약을 체결한 때로 정해져 있고요. 또 영업이란 말 그대로 돈 버는 목적이 있는 민간에만 해당됩니다. 사례. 한 병원이 폐업을 앞두고 환자들의 정보를 양도하려고 했는데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받는 쪽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양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자는 꼭 양도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본인이 알려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했다고 개인정보를 무조건 파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무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고 병의원은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다음은 좀 더 민감한 내용, 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인데요. 원칙은 금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조약, 국제협정의 규정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위탁 또는 보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수신자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했을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수준의 보호를 갖춘 경우입니다. 별도 동의 시 고지사항.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5가지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이전되는지, 어느 나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는지, 받는 사람의 이름 또는 법인 명칭, 연락처, 왜 필요한지, 얼마나 보관하고 쓸 건지, 거부할 수 있는 방법과 거부했을 때의 영향,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외 이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보호 조치를 제대로 안 했거나 계약 내용에 위반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받은 나라의 보호 수준이 너무 낮아 피해가 우려될 경우 등입니다. 이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에 보호위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체크포인트. 개인정보를 받은 제3국이 다른 나라로 재이전할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 국가가 한국 정보의 유입을 제한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도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기억하세요. 영업 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은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국외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명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법을 어기면 과태료, 중지명령 등 제재가 따른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정보 책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한 의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나 소속 직원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위탁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외부 수탁자에게 맡겼다면 그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발생하면 소속 직원으로 간주됨. 소속 직원 취급자 관리 책임. 취급자는 정직원뿐 아니라 파견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도 적절한 관리, 최소한의 권한 부여, 보안 서약서 등이 필요하죠. 업무가 바뀌면 접근 권한도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보너스 개념, 부진정 연대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탁자나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 자발적 연대가 아니라 법률상 강제된 책임이죠. 다만 충분히 주의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한 뒤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론. 외부에 맡기든 내부 인력이 처리하든 결국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교육, 감독, 권한관리만 잘해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간단히 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왜, 어디까지 처리하는지 정리한 규범 문서입니다.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 원칙. 홈페이지, 청구서, 사업장에 항상 공개. 변경 시에는 전후 비교 표시 필수. 내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트라넷 게시로 충분. 그 밖에도 방침과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 항목은 최대 24개까지. 법령상 권고 포함. 자세한 내용은 교재 꼭 참고하세요. 방침 평가 제도까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리 방침을 평가하고 내용이 부실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는지. 결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단순한 공지가 아닌 법적 의무이자 신뢰의 시작점입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란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책임지는 내부 최고 책임자입니다. 기업, 공공기관 모두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대표자 자체가 CPO가 됩니다. CPO의 주요 업무: 보호계획 수립 시행, 내부 실태 조사 개선, 유출 방지 및 통제, 직원 교육 계획, 처리 방침 수립 및 감독, 파기 관리 등. CPO에게 정기 보고 체계, 내부 독립성 보장, 권한 보장도 필수. 자격 요건: 4년 이상 관련 경력, 그중 2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공 학위나 교육 수료로 일부 인정 가능. 연매출 1,5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 기업은 반드시 자격 갖춘 자를 지정해야 함. 협의회 운영 가능. CPO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 사고 대응, 정책 제안 등 공동 대응도 가능합니다. 결론: CPO는 단순한 관리자 역할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리더입니다. 왜 필요한가?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에 아무 법적 실체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어렵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국내 대리인 제도입니다. 지정 의무 대상: 전년도 매출 1조 이상,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국내 개인정보 저장 관리, 보호위가 지정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국내 대리인의 역할, 민원 및 피해 구제, 유출 통지 및 신고, 자료 제출 대응. 해당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공개 및 책임 범위: 홈페이지 처리 방침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등 명시. 만약 대리인이 법을 위반하면 그를 지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결론: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유출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돈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그만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법 제29조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입니다. 2. 용어 정의. 용어부터 이해하기.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DB 등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접속 기록.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를 기록한 정보. 내부망. 인터넷망과 단절된 내부 네트워크. 보조 저장 매체. USB 외장하드 등 외부 저장 장치. 위험도 분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활동. 생체인식 정보. 지문, 홍채,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정보.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3. 관리적 조치. 내부의 체계적인 관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다음 15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접근 권한 부여 말소, 접속 기록 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악성 프로그램 방지 등입니다. 사례 1. 내부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접근 통제 위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례 2. CCTV 운영자가 없어서 야간 근무자가 대신 모니터링을 하게 됐다면 접근 권한을 땡땡 구역 야간 근무자로 명확히 설정하면 OK. 수탁자에 대한 교육,
내부 계획의 정기 점검도 중요합니다. 연 1회 이상. 4. 기술적 조치. 시스템 보안이 핵심. 핵심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입니다. 대표적인 조치를 살펴보죠. 접근 통제. IP 주소 등으로 인가되지 않은 접근 차단. 암호화. 주민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 저장. 접속 기록 보관. 기본 1년,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는 2년 이상. 악성 코드 방지 백신 프로그램 정기 업데이트 필수. 망분리.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 처리 시 업무용 컴퓨터의 인터넷 차단. 사례 3. 관리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고 검색 로봇이 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개인정보 노출 플러스 유출입니다. 사례 4.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만 명 이상 처리 시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5. 물리적 조치 보관 장소의 안전 확보. 세 번째는 물리적 조치입니다. 전산실, 보관실은 출입 통제 절차 운영. USB, 종이 문서 등은 잠금 장치에 보관. 보조 저장 매체는 반출입 통제 이력 관리. 사례 5. 종이 문서에 인쇄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불가. 철제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6. 재해 출력 파기 등 기타 조치. 기타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 재난 대비,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출력 복사, 출력 목적 명시 플러스 출력 항목 최소화, 파기, 소각, 파쇄 또는 데이터 완전 삭제. 사례 6. 산업 현장에서 유병자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모에 표시했다면 민감정보 노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7. 유출 시 대응. 72시간의 법적 타이머. 즉시 대응. 72시간 이내를 의미.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건수와 성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신고 의무. 1000명 이상 정보 주체.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 한 건이라도 유출. 시스템 침해에 의한 유출. 통지 내용.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예방 방법. 대응 조치 및 연락처. 8. 노출의 제거.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알 수 있도록 방치하는 노출은 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부 문서를 권한 없는 직원이 접근 가능하면 접근 통제 위반 외부의 사람이 보았다면 유출이 됩니다. 사례 7. 자기 경력 증명서를 책상에 놓고 자리를 비웠다. 외부인이 볼 수 없더라도 내부 타인이 봤다면 책임 있습니다. 조치사항. 인터넷상 노출된 정보는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보호위원회나 KISA에 요청 시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노출 시 대처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기업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번엔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전송하고, 심지어 AI 결정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수집 출처 통지. 누가 내 정보를 썼다고? 여러분, 내 정보가 어디서 수집 이용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많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 반드시 통지하라고 합니다. 통지 의무자.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 명 이상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 알릴 내용. 수집한 출처. 처리 목적. 동의 철회나 처리 정지 가능성. 언제?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기적 제공이면 연 1회 이상. 사례 1. 비사가 시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했다면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수집 출처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2. 이용 제공 내역 통지. 내 정보가 어디로 갔지?
내 개인정보를 이용했거나 누군가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의무자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알려야 할 것, 수집 목적과 항목, 제공받은 제3자와 항목 목적. 단, 아래의 경우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직원 정보처럼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 법률상 의무로 제공한 경우. 사례 2.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회사가 통지받아 정산에 썼다면 개인에게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팁 하나. 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한 B2B 사업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위수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열람. 내 정보, 내가 본다.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열람 항목은 수집 항목,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동의 내용입니다. 사례 3. CCTV 열람 요청 시 제3자의 얼굴이 보인다면 비식별 처리 후 열람해야 합니다. 또는 종이로 인쇄해서 색칠로 가림도 가능해요. 유의사항은 10일 이내 제공, 비식별 처리 필요, 타인의 생명, 재산 침해 우려 시 제한 가능합니다. 사례 4. 회사에 인사평가서를 요청했더니 거절됐다고요? 평가자의 의견은 개인정보이기도 하므로 동의 없인 제공 불가입니다. 법에 열람 불가 사유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4.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열람을 해봤더니 정보가 틀렸다? 바로 정정 또는 삭제 요구 가능. 이렇듯 정정과 삭제는 열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결주의. 제3자에게 받은 개인정보도 즉시 정정하거나 제공한 곳에 알리고 처리 결과 통지 필요. 처리기한 10일 이내. 미처리 시 이의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이제 내 정보 그만 써주세요. 정보 주체는 언제든 처리 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사유도 있어요. 법령상 의무 수행,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 계약상 서비스 중단 불가 시 단 해지 의사 명확하면 중단, 거부할 수 있어요. 요구받은 개인정보는 10일 이내 파기 또는 처리 정지. 거부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즉시 알려야 해요. 6. 자동화된 결정 거부 및 설명 요구. 요즘은 AI가 대출 심사도 채용도 한다죠? 이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는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1. 결정 거부권.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2. 설명 요구권. 어떤 기준과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처리기한 30일 이내 이외 30일씩 연장 가능.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기준은 어떤 정보로 결정되는지, 누가 대상인지, 자동화 처리 절차입니다. 사례. AI 채용에서 탈락 통보받았는데 이유가 궁금하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내 정보 보내주세요. 서비스 간 전환도 자유롭게.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전송 대상은 동의 기반 정보, 계약 이행 관련 정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가입 현황을 모아볼 때 전송 요청 가능. 이때 수신자의 기준은 보안, 기록, 분리보관 시스템 보유입니다. 8.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이제까지 살펴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실비 범위 내 청구 가능. 단 책임이 처리자에게 있으면 청구 불가. 어점. 개인정보 처리자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침해 신고해야죠.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해 열람 방법,
절차, 이의, 제기 방식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정보 주체의 권리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직접 보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옮길 수 있어야 진정한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보 권리 함께 지켜나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 구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 주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제도, 손해배상, 분쟁 조정, 단체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호법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정보 주체가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해요.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활용 가능.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는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끝. 참 쉽고 편리하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0명 이상 피해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집단 분쟁 조정도 가능. 예를 들어 모 쇼핑몰 해킹으로 수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 개인이 아닌 소비자단체나 공익단체가 대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목적은 권리 침해의 금지, 중지, 즉 반복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만 제기 가능해요. 예. 3년 이상 활동, 회원수 1,000명 이상 등. 개인정보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실제 피해 발생 시 오늘 소개한 구제 수단들을 꼭 기억하세요. 권리 구제 방식 살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서 형사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5장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처벌을 핵심만 딱 5분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법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언론, 종교단체, 정당, 친목단체가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일부 조항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비를 걷거나 생일을 공유해도 되지만 이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 금지행위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면 형사벌 대상이에요. 이에 아파트 대표가 말다툼 중에 주민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수집한 번호로 개인 연락을 하면 처벌됩니다. 누설이란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 위반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과징금이죠. 이건 벌금이 아니라 기업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금전 제재입니다. 심지어 매출이 없더라도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과징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처리, 국외 이전 금지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경우죠. 이때 위반 행위의 정도, 기간, 피해 규모, 자발적 노력까지 전부 고려됩니다. 그렇다면 형사벌은 어떨까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유출, 불법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은 형사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이 있어요. 실제 위반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회사나 기관도 같이 벌금을 내야 해요. 다만 관리자가 주의 감독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벌과 과태료는 동시에 부과 가능하지만 과징금과 과태료는 중복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특히 처리자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실무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사벌과 과태료의 차이 한눈에 정리.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이번 장에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다량의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법적 의무와 특례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6분간 핵심만 콕 짚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각급 학교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대부분 법령의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여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 공공안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목적 외 이용 제공도 예외적 허용하고 있어 보호의심의 의결을 거치거나 법원 제공, 수사 목적 등으로도 목적 외 이용,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감, 고유식별 정보도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일정 요건 하에 민감 고유식별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로 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공한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의무가 있어 5만 명 이상 개인정보 파일은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에는 파일명,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00만 명 이상 정보, 민감정보, 시스템 연계 시 평가 의무가 있으며 침해 위험이 크면 보호위의 결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요건 강화에 따라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분석, 유출 시 통지, 전담 부서 지정 등 다층적 조치 필요합니다. 보호위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 보호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우수기관 포상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보호수준 평가 점수는 공공기관 평가와 지자체 평가에 반영됩니다. 평소에 잘 챙기세요. 시정조치, 고발, 징계 권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나 법원 등은 법적 강제보다 권고 중심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갖지 않은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 70에서 7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관 자체나 소속 공무원은 형사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적법 행동해야죠. 단,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 권리 보호, 14세 미만 아동 보호, 관행 개선 등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더 민감하게 다루는 만큼 더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 통제가 있습니다.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동의 없는 처리나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보호위의 감독도 더 강해지고 있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가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노력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죠. 자율규제란 개인정보 처리자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규제단체 지정되면 내부규약 제정, 구성원 대상 자율점검, 교육, 컨설팅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간 실적평가 및 심사를 합니다. 즉, 현장 중심의 실천력 있는 보호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은 제3의 기관이 이 조직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인해주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ISMS-P 인증 제도가 있어요. 정보보호 ISMS와 개인정보보호 PIMS가 통합된 인증 제도입니다. 총 101개 기준으로 관리체계부터 기술적, 물리적 보안까지 평가합니다. 인증은 신뢰 확보, 법적 리스크 최소화,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단속보다 강한 건 스스로 지키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조직도 이제는 자율규제와 인증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참고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